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10대 남성이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다녀간 코인 노래방에 들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은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찾은 뒤 학교에서 실기 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서울 지역 확진자는 68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역사회에서 접촉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클럽에 다녀온 공중보건의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포함한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클럽에 다녀온 약국 실습생도 감염이 돼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벌써 10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기했던 소송을 중단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됩니다.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N번방 개설자 대화명 갓갓이 어제 구속이 됐고 24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경찰이 오늘 결정을 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섣부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와 영업시설 개방 등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과 죽음을 부를 것이라고 미 보건당국자가 의회에서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검사를 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한국의 경우 발생 초기에 검사를 해낸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프간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관련 병원 건물을 무장괴한이 공격해 민간인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신생아도 포함됐습니다. 괴한들은 모두 사살됐고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10대 남성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다녀간 코인 노래방에 들렀다가 감염됐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은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찾은 뒤 학교에서 실기 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다른 고등학생들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보통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를 고려할 때 오늘까지 발병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휴 전부터 이태원 일대에서 전파가 있었을 가능성, 또 시작점이 여러 곳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방역당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10대 남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밤 창일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찾은 뒤 열이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코인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밀접 접촉자를 거쳐 지역사회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대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독서실과 PC방 등을 찾아 추가 전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 황금 연휴 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클럽을 다녀온 뒤 학교에 2차례 나와 실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클럽을 찾은 또 다른 고등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 2주 동안 이태원 클럽 주변에서 잡힌 통신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만여 명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이태원 클럽 관련 서울 지역 확진자는 68명입니다. 어제 낮 12시를 기준으로 23명의 확진자는 경기도, 7명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밀접 접촉자 분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을 방문했던 1,905명에게 코로나19 검사 권유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청과 통신 3사의 협조로 이태원 주변 17개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한 것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클럽과 주점 5곳 근처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속히 자발적인 검체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입니다. 검사 권고 대상을 늘려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서울시는 11일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 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에선 이태원 일대 2주로 시간과 공간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를 제공받는 데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목적 외에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30대 공중보건의가 감염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2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확진자가 실습생으로 일한 수도권의 한 대형 약국도 문을 닫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 백구면 보건지소입니다. 이곳의 공중보건의 33살 A씨가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이태원의 술집과 식당, 클럽에 다녀왔습니다. 이튿날부터 평소처럼 진료 업무를 받습니다. A씨는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도 발열 등의 증상이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지난 11일까지 환자 20여 명을 진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보다 더 엄정하게 역학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난 7일부터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람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A씨는 줄곧 마스크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5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결과가 나온 15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약국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고 이튿날부터 사흘 연속 근무했습니다. 이곳은 약사만 15명인 대형 약국입니다. 한 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약국을 폐쇄하고 근무자 전원을 검사 중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벌써 10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기했던 소송을 중단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됩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이제는 해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밝힌 문제들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막는 캐치홀 규제를 강화했고 한일 간 정책 대화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1층이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이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는 일본이 답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 관리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의 시초인 텔레그램 엠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갓갓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24세 대학생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후 1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같은 대화방의 공범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갓갓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짧게 사과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운동복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초대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엠번방을 만든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입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A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혐의 인정하나요? A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A씨는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대화방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A씨의 디지털 행적을 쫓으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자료만 5천 쪽에 이릅니다. 애초 A씨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내민 방대한 증거에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죄 사실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A씨의 신상은 24살 대학생이라는 게 전부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섣부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와 영업시설 개방 등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과 죽음을 부를 것이라고 미 보건당국자가 의회에서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검사를 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한국의 경우 발생 초기에 검사를 해낸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에 중국계 미국인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중국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성급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경고, 오늘 미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로 백악관 코로나19 TF 소속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원격 영상으로 증언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는 심각한 추가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real risk that you will trigger an outbreak that you may not be able to control, which in fact, paradoxically, will set you back, not only leading to some suffering and death that could be avoided. 파우치 박사는 또 미국 내 사망자는 공식 집계된 8만여 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은 최소 8개가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며 미 국립보건원이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검사를 했다고 자축했지만 한국은 발병 초기에 해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며 축하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죠. 이번에는 중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중국계 미국인들까지 끌어들였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해 한 일에 대해서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중국계 미국인이 가장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트윗했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루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계 기자의 질문을 못된 질문이라며 중국에 물어보라고 쏘아붙인 것을 놓고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해당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Don't ask me, ask China that question, okay? Sir, why are you saying that to me specifically? I'm That I telling you, should ask I'm China? not saying it specifically to anybody. I'm saying it to anybody that would ask a nasty question That's like that. not a nasty. 네, 트럼프 행정부 구체적으로 연방 퇴직금의 중국 투자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직원과 군인의 퇴직금이 중국 사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담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서한이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퇴직금 규모는 5,500억 달러, 우리 돈 670조 원에 이르는데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금융시장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제시했어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기존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지난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도 살펴보죠. 오늘 주요 지수 2% 안팎 떨어졌습니까? 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맞물린 가운데 주요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89% 내렸습니다. 엿새째 강세를 이어온 나스닥 지수도 2.06% 떨어지고 S&P 500도 2.05%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괴한들이 한 병원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는데요. 국제의료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의 지원을 받는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신생아, 산모, 의료진을 포함해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총격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이동합니다. 무장 괴한의 공격을 받은 병원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치안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괴한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병원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یک نفر مسلح فهمیده لباس قطعه خاص داخل آمد و اونجا 3-4 نفر که داخل تلاشی میکرد سیاسرها و مردارن وارد زیر گلوله گرفت و 4-5 نفرم زخمی شد. 병원에선 검은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진압 과정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괴한들은 모두 사살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신생아 2명 등 민간인 14명이 숨졌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자리 잡은 지역은 이슬람 시아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100여 개의 병상을 갖춘 이 병원에는 국제 민간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을 받는 산부인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그동안 시아파 주민이나 국제단체를 겨냥해 여러 차례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지난 총선 투표 조작 의혹을 연일 말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그런데 그 증거라고 공개를 한 투표 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개표소에서 보관을 할 때 누군가 용지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환울 기자입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들어보입니다. 이게 그날 무더기로, 그런데 저것도 어디서 발견됐느냐?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선관위가 민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추적한 결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라진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선거당의 남은 투표용지는 봉인된 상태로 개표소에 보관되다가 관할 선관위로 옮겨집니다. 더욱이 구리시는 증거 보전이 인용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남은 투표용지는 당연히 구리시 선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투표용지가 민의원에게 들어간 겁니다. 선관위는 우선 개표소에 보관된 용지를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민주적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즉각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의원을 겨냥해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의원은 입수 경위에 대한 해명 대신 본인을 조사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단 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에 기꺼이 피를 뿌리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 경찰 수사 소식입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의 출국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A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최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말 A 씨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도 A 씨의 폭행과 협박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지난 10일 최 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유가족의 설명입니다. 유가족은 좀 더 빠르게 수사에 조치를 취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바로 최 씨를 불러 조사했고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최 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JTBC 취재진에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진다.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최 씨를 때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이중주차 문제에 대해선 주차 공간의 여유가 충분히 많았는데 왜 그렇게 제 차만 계속해서 미셨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이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간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긴급 회의를 열었던 주민들이 고 최희석 씨에게 직접 들은 내용들을 일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주민들이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직접 들었던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 씨가 이중 주차된 입주민 A 씨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냅니다. A 씨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하느냐 묻고 최 씨는 경비원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답합니다. 이때 A 씨가 최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뒤 관리실로 끌고 가 사직서를 쓰게 합니다. 이틀 뒤 A 씨는 그만둬라, 갈 데가 없느냐 묻고 최 씨는 딸과 먹고 살아야 해서 못 그만둔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A 씨가 최 씨에게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A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변호사를 준비하라고 최 씨에게 전합니다. 최 씨가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유가족이 주장한 날 A 씨는 최 씨를 경비실로 끌고 간 뒤 CCTV 없느냐 묻고 폭행합니다. 이날 최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A 씨가 최 씨에게 보낸 문자,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이 된다, 머슴한테 가슴을 맞아 넘어져서 망신이라고 썼습니다. A 씨는 쌍방폭행이라며 진단서도 보냈는데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자를 받은 최 씨는 딸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 옮겨집니다.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최 씨의 일을 주변에 알리고 돕기로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병원에서 나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제주의 확진자, 의원에서 일을 하는 피부관리사였고요. 그래서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모두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자가격리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이 30대 여성이 제주도에서 14번째 확진자가 됐는데요. 제주도는 이 여성과 접촉한 4명이 어제 오후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여성과 접촉한 140명 전원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140명은 접촉한 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오는 22일 다음 주 금요일 0시에 모든 자가격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한 뒤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인데요. 퇴원한 뒤 13일 만인 어제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을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했고 부모와 아들 등 가족 3명을 자가격리시키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귀국길에 오른 교민들 소식이 있네요. 내일 도착을 한다고요? 네, 이 교민들은 카타르 항공 소속의 350인승 특별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교민들 외에 말레이시아인 15명과 노르웨이인 등 모두 300명가량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비 부담으로 항공편에 탑승한 교민들은 이후에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20여 시간 대기한 뒤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5시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아공주재 한국대사관은 오는 16일과 20일에도 약 50명에서 70명의 교민들을 귀국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올해 8월 열릴 예정이었던 피파의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열리기로 돼 있었던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도 내년 2월에 치러집니다. 피파는 이 밖에도 올해 열리기로 했던 풋살 월드컵 등 주관하는 주요 경기들을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잠시 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3 사건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정부와 여당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당 중앙위원 4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8%로 합당이 가결됐습니다. 양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의 의석은 177석이 됩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인도한 미군 유해들 가운데 우리 국군 전사자로 최종 판정된 유해 120여 구가 다음 달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하와이에서 국내로 운구됩니다. 공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한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해외 수송 임무에 처음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3번째로 높은 단계를 보고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인데요.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국의 경제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4월에 기업 대출이 늘어난 정도가 또다시 역대 최대 수준까지 갔습니다. 한 달 전보다 28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섰고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은행권이 자금 지원에 나선 게 영향을 줬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정부에서 1조 2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자구 노력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오늘 발표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를 통해 입국한 30대 미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오산 공군기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지를 제외한 평택 지역 내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에 대해 대한유도회가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울산시 울주군 솔개공원 앞 해상에서 30대 여성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산책을 하던 도중 반려견이 바다에 빠지자 구조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반려견과 함께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5.18 40주년 특별전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개막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5.18 관련 특별전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4.3 평화기념관,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도 이어집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다음 달 5일에 정기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역시 관객 없이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시청자 문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서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개인적 생각으로 멤버를 조작했다면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야의 새 원내대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만납니다.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국방당국의 안보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화상회의로 열립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 나라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혼잡한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아져서 정원 대비 1.5배 이상이 되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개찰구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자판기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의 하늘이 깨끗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20km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 금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대구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유족들이 어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의 손목시계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창고 건물, 흉측하게 남은 철골 구조물로 유족들이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건물 잔해와 잿더미가 뒤엉켜 있습니다. 참혹함에 유족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남편, 아버지, 아들이 쓰러진 곳에 주저앉은 유족들.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찾으며 목 놓아 웁니다. 집에 안 오잖아. 집에 안 와. 가족의 흔적은 건물 밖에도 있습니다. 가족의 차를 발견한 유족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검게 그을린 손목시계는 오후 1시 35분을 가리킵니다. 아니 지금 사고 당시 불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게 번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네 번째 감식에서 불이 시작된 지하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지하부 내부에 보면 출입구가 총 3곳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기존에 화재 전에 어떤 모양이었고 내부에 어떻게 설치가 됐었는지 등을 불타 없어진 지하층 출입구 3곳의 형태를 분석해 불길이 번진 방향 등을 분석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방배동의 카페 골목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 살던 주민 한 명이 긴급 대피했고 또 다른 주민 한 명은 소방대원이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설문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을 해체하면서 진화 작업이 진행돼 잔불 정리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류창고와 창고 옆에 있는 선반 제조공장 건물 등 총 11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전북 부안 부근에서 25톤 트럭이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차돼 있던 25톤 트럭을 뒤따르던 3.5톤 화물차가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른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있는 피의자가 다른 여성의 실종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는 정황이 파악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혈흔이 묻은 검은색 차량입니다. 차를 타고 다닌 31살 A씨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이 차에서 또 다른 강력 사건의 단서인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의 주인은 29살 B씨로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어제 오후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한 경찰은 용의자 A 씨의 뚜렷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동안 꺼져 있던 B 씨의 휴대전화가 지난달 18일 전주에서 켜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와 소셜미디어로 연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분석한 두 사람의 동선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이 차 안에서 다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가 B 씨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사회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하게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 감염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 교수님. 예, 지금 상황은 숫자로만 보면 그다지 네. 큰 숫자는 아니고 노출 자체가 아주 광범위하게 봤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 우리가 모르는 접촉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또 어떤 사람들이 진단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예방주사를 맞았다 하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빨리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했었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크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수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방주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이라도 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아직 예단이 힘드네요. 숫자상으로 보면 뭐 하루에 한 20명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볼 수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얼마나 나올지는 앞으로 한 주 더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때 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뭐 지금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 불특정 다수 지역 사회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저 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한 달 전 또 과거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그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클럽과 같은 곳은 위험한 곳이고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고요. 네. 또 지금과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소규모 산발적으로 네. 이 집단 감염은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전제하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좀 상세히 네. 사전에 좀 설명드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개인 위생 수칙과 마스크 사용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좋은 사례가 이번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1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동네 주변에서 코인 노래방을 다녀왔는데 이 코인 노래방에 갔던 그 시간대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사람이 노래방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차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의 2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지 모니터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또 이 조용한 전파라는 의미는 환자가 진단이 돼야만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산발적인 이 환자를 얼마나 빨리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즉 진단이 내려졌을 때 바로 동선을 찾아가고 지금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무증상 감염인 사람들을 다 찾아내면은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늦으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잘만 한다면은 그런 소규모의, 즉 우리 지금 기준으로서는 50명 이하 정도, 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은 5% 이하 정도로 기준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환자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비해서 같이 장기전을 가야 하겠죠. 네, 2차 감염은 일단 시작이 됐고요. 뭐 이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3차 감염, 4차 감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럴 가능성은 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태원과 특정 그 지점에서의 감염은 전 국민에 사실 공개가 됐고요. 네. 또 더더구나 지금 그 기지국의 전화 통신을 이용한 모든 그 이 경유자, 접촉자 다 파악해서 지금 통보가 가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 4차 감염까지 확대되기 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이 관련돼서 이렇게 문자 받으신 분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필요한 증상이 있다면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만 지켜진다면 이번 감염은 앞으로 1, 2주일 내에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는 뭐 2주 동안 이태원 클럽 주변에서 잡힌 통신 기록 만여 건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들 만여 명에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당부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관리는 뭐 최대한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건 네. 방역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했지만 또 앞으로 100%를 다 찾아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조용한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즉 100% 다 못 찾아내고 나머지 10%가 있었다면 그 안에 환자가 존재하고 조용한 전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3차 감염이 된 사람이 만약에 진단이 되고 그런다면 감염원을 결국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감염원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전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진단을 받을 때는 좀 무료로 하고 익명성을 네.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틀 전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저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초기에 발생했던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의 30%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였었군요. 네. 지금도 역시 증상이 없지만 감염이 된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점은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조사 시점 당시에 확진해서 진단 당시에 증상이 있었느냐 여부를 보고 무증상이다 아니다 판단합니다. 네. 근데 진단을 좀 빨리 하면은 당연히 무증상인 분들이 많겠죠. 아하. 근데 지금 현재 초기에 무증상이라고 보신 분이 30%, 뭐 많은 다른 조사는 40%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벌써 3일, 4일 지난 시점에서는 대부분 증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쯤에는 무증상이 아니실 거고요. 그래서 이미 뭐 여러 차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감염력이 제일 올라가고요. 근데 그 증상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48시간 전까지는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무증상 감염에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무증상 감염이 네. 계속 무증상 감염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조사 시점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감염이 됐을 경우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훨씬 좀 높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경우는 무증상 감염의 특히 전염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사인들 좀 접촉이 좀 워낙에 사회적 접촉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각별히 요하고 자제를 좀 부탁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황금 연휴가 끝나고 딱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1차 고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뭐 2차, 3차 감염자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태원 쪽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감염이 된 사람들은 적어도 오늘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이 마지막 날로 보면 5월 6일이니까 네. 지금 일반적으로 14일을 최대 잠복기로 네. 보지만 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대부분 나오고 또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일단 전부 진단을 하기 때문에 확진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감염 초기라도 무증상이면서도 바이러스는 진단이 유전자 진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저 이태원 상황을 보면 꼭 사람만이 아니고 그 환경도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추적하고 이 환자들의 확진자 추이를 꼭 살펴봐야만 이것이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지. 이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상당히 큰 파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처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자,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그러면 2주가 되잖아요. 네. 최대한 잘 관리하게 된다면 현재 번지고 있는 집단 감염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에 발생된 것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까지 포함해서 현재 방역 조치의 수준과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는 것만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백소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앵커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집단 감염 이외에 그 감염과 관련 없는 추가적인 그散발적인 감염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이 여러 지역사회에 다 존재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언제든지 또 이러한 약한 고리를 타고 바이러스 집단 감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건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집단 감염 사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잘 진정시키고 막아내느냐 이 부분이 우리 방역 체계, 방역 시스템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자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에 대해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현재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사실상의 영업 정지 명령인데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 생활방역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든지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장기간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보상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생활방역이라는 의미는 이런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라도 방역, 소독, 여러 가지 환기 이것들을 잘 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고 거리 두기 같은 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생활을 영위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방역 방침을 창의적으로 하여튼 찾아가야 되는 이런 시기이고 우리가 지금 초유의 사태이거든요. 네. 이런 생활 방역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생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얼마나 생활이랑 밀접시켜 가면서 또 이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아주 잘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섣불리 완화해서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은 것이 결국은 가기는 가야 되는 건 맞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생활 방역으로 가야 되는데 좀 조급했다는 부분은 이 정책 당국자들께서 자꾸 필요 없는 발언들을 하셔갖고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경보 단계를 낮출 수 있다든가 또 지금 K방역이 아주 잘 돼서 앞으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은 즉 이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 방역에 아주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쓸데없는 신뢰가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국민들이 잘 따라 할 수 있게끔 또 생활방역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경각심을 좀 잃게 되고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도 분명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이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네. 완화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인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이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완화해야 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조치와 준비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전 조치와 준비 조치가 미흡한 걸 떠나서 마치 정상적인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갖게 한 부분은 이번에 아주 여실히 그런 문제점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전체 말씀드리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죠. 다시 이런 일은 없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무엇을 바꿔야 될지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어봐야 될 대목이고 지금 백소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네. 점은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가지 말씀 좀 이따가 또 논의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사전 한 조치와 가지만 좀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하시죠. 부분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좀 어떤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면역 진단을 해갖고 우리 지역 사회에 얼마나 전파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감염이 바뀔 것인지 이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근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준비는 아무것도 없고 또 어떤 숫자적으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적인 개념으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르면 이달부터 그래서 정부가 뭐 일부 표본을 뽑아서 하겠습니다만 전 국민 면역 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조치들이 사실상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전에 먼저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전 조치와 준비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두 분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의 영업을 이번에 중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한다고 한다면 한때 허가를 했다가 다시 또 중지시킬 것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지금 뭐 전적으로 지적하신 말씀과 저도 동의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다른 업종에 또 사태가 생겼다면 거기 업종 또 문 닫을 겁니까? 또 반복해서 할 수 없죠. 뭔가 지금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지침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어떤 공고사항도 있고요. 다만 이 지침과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에 이를 실행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유태원의 업종 그 사업장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방서 인근 소방서도 관할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경찰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에 위생관리하는 사람 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환경부 산하공단에 실내 환경 조사를 하기 위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수시 혹시 상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한 방식처럼 불이 나서가 아니고 또 환경이 문제가 돼서가 아니고 지금처럼 아니고 수시 상시 점검체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됐더라면 필요하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문 닫으세요. 그리고 이걸 보완하십시오 할 수 있고요. 그런 조치가 시스템이 이번에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뭐 집단 면역의 60%가 인구에 생기면 종식될 거다라는 뭐 서구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60% 기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담당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이런 뭐 다중 집합 이용 시설에 제가 담당자 수시로 가서 저 명부 갖고 오십시오. 여기 명부 보니까 쭉 잘 적은데 그럼 제가 한번 샘플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10명 조사해서 연락이 안 되면 문제가 있군요. 지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안에 이용자분들을 봤더니 전체 그 이용자 중에 현재 딱 보이는 100명 중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40%가 넘었네요. 최소한 60%는 쓰셔야 물리적으로 차단이 되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청소나 소독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네요 하면은 앞으로 일주일간 좀 문 닫으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좀 당분간 좀 하십시오. 이런 식의 집행 관리 시스템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물론 질병관리본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부서가 아닙니다. 이런 정책 기준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소방이나 방재청이나 구청, 지자체나 환경부나 노동부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좀 이렇게 점검해서 하시면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내는 기회가 이번 기회에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백수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문 닫아야 되고 무조건 정책적으로 다 풀었다가 했다 이러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영업을 정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전에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다른 업무들이 너무나 많다.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것도 뭐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사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백 교수님 말씀 듣죠. 업무의 하나를 좀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은 전부 사람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클러스터 집단 발생이 나왔을 때에는 그 환경에 과연 얼마나 바이러스들이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클러스터라는 것이 그럼 과연 똑같은 바이러스인가 하는 것. 지금 네. 많은 사람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물론 비슷하겠죠. 하지만 계속 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이더라도 이 바이러스의 특성, 즉 대규모로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소규모의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 바이러스의 특성과 그 환경 중에 오염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퍼져 있는지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외국에서 들어보면 특히 일본에서만 네. 해도 그런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주변 환경을 다 모니터링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미어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전염도, 전파력이라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때는 또 같이 있었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서의 모니터링도 지금은 해야 될 시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만 쫓을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해당 업소의 환경도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집단 감염 때문에 또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학생들의 문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장 고3 수험생들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상에 걸린 상황이고요. 이 학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지금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이 네. 결정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 국민이 특히 학부모가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연기를 또 일주일 늦췄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의합니다만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결정을 여론과 국민들이 불안해서 결정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집행이 됐으면 좋았겠다. 네. 그리고 아까 백승희 교수 말씀하셨듯이 면역 항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염이 진행됐는지 혹은 자연 면역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등등을 보면서 이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를 하는 것이 좀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지침들이라든지 기준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지금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지금 얼마나 상황이 바뀔까요? 많이 늘어나든 줄든 어떤 시기로든지 결국은 또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벌었다는 것뿐이지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든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또 고3을 개학한다는 것만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또 전학년을 개학하는 스케줄을 미리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미리 결정해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개인 위생 관리뿐만이 아니고 나와 상대 또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받기 원하는 분들 신청이 지금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 8인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는 쓸 수 있고 또 어디서는 안 되는지 그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한 전자상가입니다. 컴퓨터, 에어컨,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을 파는 매장들이 수천 곳 모여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 가능하시고요. 신용카드 이용해서 포인트 결제도 가능하시고 선불카드 이용하시는 것도 다 가능하세요. 대형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이곳에선 쓸 수 있습니다. 대기업 대리점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라면 전자제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 업체들이니까 그분들은 다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신 분들이잖아요. 가능하다 그러네요. 침대나 책상 같은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매장은 쓸 수 없는 곳이 많지만 서울의 아현동처럼 소상공인이 모인 가구거리나 동네 가구점에선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엔진오일은 동네 카센터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다 사용 가능해요. 보통 이제 타이어 영업 매장들은 다 가능하죠. 다만 직영점은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곳에서 쓸 수 있는 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KTX 열차표도 재난지원금으론 대전 시민만 살 수 있습니다. 코레일 본사가 대전에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실수로 기부를 했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부 항목을 모르고 선택을 한 경우인데요. 실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팝업창으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소도 신청 당일뿐 아니라 그 뒤에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4인 가족 세대주인 40살 이모 씨는 카드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기부금 입력란을 지원금 적는 곳으로 잘못 알고 전액 기부를 해버린 겁니다. 나는 지원금을 받고 싶은 목적인데 오히려 기부하기로 변경해버리고 잘못 실수하는 부실기수로 많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선 지원금과 기부금 신청을 한 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실수로 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자동으로 기부되니 기부 항목을 절대 체크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돌았습니다. 노인이라던가 장년층, 디지털 취약계층이 의도치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기부금을 실수로 신청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등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 당일에, 신한카드 등은 콜센터와 지점에서 신청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다시 기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고거래 등을 통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시 판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금을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지난주에 여야가 과거사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고공농성을 풀고 내려왔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는 국회 고공농성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국가폭력 없는 사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만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바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통합당에서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당시 여야 중재에 나섰던 김무성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배 보상 문제가 형제복지원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 다 해당될 경우 예산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 합의 당시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여야 간사와 만나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지만 정의당은 상임위로 가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통합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행안위 간사 역시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만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피말려 죽는 거죠. 상임위 절차 문제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야가 합의됐다. 그래서 내려온 건데 본회의만 잡히면 법은 통과될 것이다. 믿고 있었는데. 여야가 배 보상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과거사법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도 배 보상액이 늘어나는 점이 논란이 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특수고용직과는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죽가게를 운영하는 송행수 씨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웃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고가게 주인 김성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뭐 보험료를 내서 갚는다고 그러지만은 저한테는 솔직히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험료를 내기보단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더 급해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0.4%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회사가 반을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혼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예 그만 해주고 뜨면은 정부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뭐 반 내라. 그러면 아예 하겠지, 안 맞게도. 장사를 계속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느 순간에 또 그만둘 수도 있는 저거니까 가입하고 싶은 그런 의향은 조금 있어요. 다만 보험료를 낮춰도 가입을 의무로 하는 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예술 공연과 행사들이 수개월 동안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술인들은 마냥 반기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연극인으로서 공연예술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우 이종승 씨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7년 차 연극 배우시잖아요. 네. 언제가 마지막 무대였습니까? 올 1월 달에 대학로에서 공연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떤 공연을 하셨죠? 광주 사태에 대한 광주 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만들었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인데요. 불편한 너와의 사정거리라고 광주의 아픔을 좀 그린 작품입니다. 네, 연극을 정상적으로 무대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연극인들을 비롯해서 예술인들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1월에 공연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전혀 수입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극 무대에서는 말이죠. 네.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일단 생활은 해야 되니까요. 닥치는 대로 일용직 건설 일도 하고요. 택배 알바도 하고 일거리를 좀 찾아다니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수입이 끊기면서 힘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멈추다 보니까 공연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서 생활고 해결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요. 평상시에도 다른 일을 해가면서 보충을 해가고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된 모든 일들이 멈춰서 공연뿐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찾기가 힘들어서 좀 대출로 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지난 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이제 연극도 다시 서서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셨을 텐데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되는 집단 감염이 다시 또 확산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연극 무대에 언제쯤 다시 설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으신지요?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속이 좀 많이 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언제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그만큼 방역에 앞장서면서 조심해가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큰 실망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아마 가을 이후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극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음악인들도 그렇고 다른 공연 예술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분들의 상황은 어때요? 일단 많이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송출을 하면서 활동을 좀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행사라든가 공연장에서 공연 위주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도 행사라든가
요즘에 축제가 모두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수입이 모두 끊긴 상태고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공연계 전반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뭐 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있고 긴급 융자 제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물론 도움이 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술인 증명이 돼 있거나 대출 조건이 되는 분들은 그 대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것도 다 빚이고 대다수의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술인 증명이 되지 않았거나 예술을 전공하고 현장에 나온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힘들고 또 군다나 또 생활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런 대출이 있으면 또다시 코로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네. 실질적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빚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것도 좀 겁이 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생활 자체가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들도 있고요. 이번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진다는 게 뭐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네. 항상 그 부담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돈들이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을 갚을 여력들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최근에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뭐 분들이 바로 뭐 프리랜서라든지 예술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보험을 그동안 너무너무 원해왔죠. 네. 그래서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간 안들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안과는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아하. 그리고 애초에 이 법을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예술인들이 함께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법안 상정을 했는데 지금의 고용보험법이 올라간 것은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특혜를 주는 시혜를 주는 것 같은 특례로 빠지면서 네. 모든 예술가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적인 생각을 갖도록 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의 법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특례가 아니라 애초에 저희들이 원했던 고용보험법 안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모두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갈 수 있게끔 처음에 기초적인 첫 단추를 잘 네. 끼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편가르기 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고용보험 말고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예술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뭐 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예술인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장에 소수만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것도 공모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고 또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시 연극 무대에 서시게 되면 저도 꼭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힘들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엿새 앞둔 어제 10번째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때마침 미국 정부도 1980년 5.18 당시 작성된 140쪽 분량의 외교 문서를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요청했고 미국에서 기밀 해제가 이루어진 문서들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전달한 5.18 관련 문건은 총 43건, 약 140쪽 분량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고한 내용 등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5.18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검토를 거쳐 어제 전달받은 문건을 민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어제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게 된 경위, 그리고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지휘체계 이원화, 헬기 사격 및 각종 인권 침해 사건과 암매장 의혹 사건 등 40년 전 5.5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북한 특수군이 침투해 광주 시민을 살상했다는 보수 일각의 주장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조사위는 앞으로 최장 3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해자로 지목이 된 입주민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될지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희석 씨의 그 친형분이 이제 그제였죠. 뉴스룸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성실하게 잘 이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지난달 21일이었어요. 그날 이 입주민과 그 일이 있은 이후에는 굉장히 괴로워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입증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불러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범인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행이 있었는지, 그 폭행으로 고 최희석 씨의 코뼈가 골절이 됐던 것인지, 그러니까 상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공동 폭행을 당했다. 나는 같이 싸우니까 쉽게 말해 정당방위 과정에서 자기도 어느 정도의 폭력은 있었지만 사실 뭐 코뼈 골절될 정도의 폭력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나도 다쳤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뭐 2천만 원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진단서가 지금 일단 일견 보기에는 이번 사건과 좀 관련 없는 진단서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협박을 해서 치료비를 받으려 했다. 그래서 공갈 미수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직서를 쓰게 만들겠다. 그것도 이제 강요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나 협박 문제가. 근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 최희석 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받을 수가 없죠. 피해자 진술이 사실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 확인해 볼 만한 건 지금 현재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CCTV가 없는 쪽에 가서 폭행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친형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CCTV가 없는 화장실에 가서 이제 폭행을 당했고 그때 이제 코뼈가 부러지는 그런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CCTV 상으로 보면 그때 이제 고 최희석 씨의 얼굴이나 코 상태가 어땠는지 이건 충분히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코뼈 골절이 있었다면 일단 일견 그 안에서 코뼈가 골절됐다고 볼 개연성이 굉장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의사의 소견입니다. 지금 이 코뼈가 골절된 게 어떤 이유로 이제 골절이 됐을지 그 관련된 의사의 이제 진단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비를 달라라고 하면서 냈던 진단서 문제는 그 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에 가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일단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이 입주민이 이 최희석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그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쌍방폭행이다라면서 진단서를 보냈는데 그게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후유증이 있다 이런 내용이면 경찰도 이걸 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진단서를 왜 지금 보냈는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일견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지난해 있었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후유증 문제란 말이죠. 그 후유증하고 이번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서 자체를 발급해준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에서 발급 경위 등을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발급은
최근에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발급 자체는. 근데 이제 사유가 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이제 그걸 기초로 이제 머슴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머슴한테 뭐 맞아서 뭐 이렇게 다쳤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내놔라. 이제 고 최희석 씨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제 코뼈가 내려앉는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도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큰 이유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그 진단서가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최소한 돈을 받아내지 못했으니까 미수범죄긴 합니다만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폭행이나 상해보다는 이 공갈미수는 증거가 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이걸 기초로 출국 금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욕죄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최희석 씨에게만 이 문자를 보내고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모욕죄라는 건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고 최희석 씨에게는 특정을 해서 문자를 보내고 고 최희석 씨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는 해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욕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요죄나 뭐 사직설 쓰게 하겠다는 뭐 협박죄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저희 이제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이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진다. 최 씨를 때린 적이 없다. 폭행하지 않았다. 네. 지금 부인을 하는 입장이어서 아마 소환 조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알기로 나왔던 이 입주자의 얘기는 쌍방폭행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바뀐 내용을 좀 보니까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진술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진술이 바뀐 약간 거네요. 바뀌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 네. 뭐 이거는 이 입주민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인지 일단은 폭행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진술이 바뀌었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 그 바뀐 이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입주민의 저도 입장문을 좀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사실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너무 크게 가해자로만 몰려서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그 분의 얘기는 얘기대로 일단은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지금 입주민들이나 지금 이 고 최희석 씨의 유족들을 뭐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면 본인 지금 현재 일어난 사실이 진짜인지 허위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다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해당 주민을 제외하고 이 아파트에서 이 경비원분이 일했던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이런 분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네. 성실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네. 그때 뭐 긴급 회의도 열었다고 하고 이제 이분들이 일지를 그동안에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주민들이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일지를 썼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사실 그거는 증거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희석 씨가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망한 분의 얘기를 듣고 무언가를 썼다면 사실 그게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최희석 씨의 진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만약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폭행이나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이 목격을 하거나 이랬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입주민이 최희석 씨에게 뭐 막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 시비를 걸 때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입주민의 진술이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속영장 신청을 할지 이제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하겠죠. 네, 사실 영장 청구까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코뼈를 부러뜨린 정도의 중상을 입히고 또 경비원이라면 사실 입주민과 경비원과 완전한 갑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 갑질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해야 하는 업무 외에 추가로 지시하는 것까지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런 일이 지금 이 입주자의 주장과 반대로 고 최희석 씨 측의 주장이 다 맞다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가능성이 많죠. 네.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영장 청구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경비원분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고 또 왜 그래도 이런 경비원분들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또 수사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6.25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우리 정부가 보낸 마스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참전국 용사에게 지원하기로 한 마스크의 절반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50만 장 규모죠? 네.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22개 나라 참전 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인 50만 장이 전체 참전 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이번에 지원되게 됐습니다. 우리군 수송기를 통해서 50만 장의 KF94 마스크가 현지 시간 12일에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공군기지에서 마스크 전달식이 열렸고 미 정부 인사와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미국은 한국의 다정한 기부와 또 너그러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지금 열흘째 1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 대변인도 감염이 됐네요. 네,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현지 시간 12일에 병이 나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마지막 날이 약 한 달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나 러시아에선 열흘째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2,100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0.9%에 불과해서 일각에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당국은 조기 진단과 치료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올해 첫 1호 태풍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에 1호 태풍 봉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 세부 북동쪽 500km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소형 크기의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봉퐁은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말벌을 뜻합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5월과 6월에 북반구와 열대지방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지난달 4월에는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6.25 때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20구가 다음 달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인도한 유해들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작전에는 공군의 공중급유기도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유해는 7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국군 전사자 유해 120여 구가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2018년 10월 미국에서 64구의 국군 유해를 인도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유해는 6.25 때 북한 지역에서 전투 중 숨진 국군 전사자들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이 미국에 인도한 유해 중 국군으로 식별된 유해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이번 송환 작전에 우리 공군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중급유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중급유기가 해외 작전에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유해 인수단은 다음 달 19일 출발해 6.25 70주년을 이틀 앞둔 다음 달 23일 돌아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유해 봉환 행사에 이어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해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옮겨져 신원 확인 작업을 거친 뒤 국립묘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대구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모레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10대 남성이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다녀간 코인 노래방에 들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은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찾은 뒤 학교에서 실기 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서울 지역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68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클럽에 다녀온 공중보건의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포함한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클럽에 다녀온 약국 실습생도 감염이 돼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방역당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강조하며 접촉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벌써 10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기했던 소송을 중단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됩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N번방 개설자 대화명 갓갓이 어제 구속된 가운데 오늘은 경찰이 24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